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신이 바닥나서 접종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 6월에 1,400만 회 접종할 물량이 들어올 거라면서 6월 말까지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100만 명이 증가한 1,30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5월과 6월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23만 회분, 그리고 5월과 6월에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백신 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7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29만 7천 회분이 들어옵니다. 모두 1,420만 회분입니다.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 백신 등 이미 계약한 백신들도 상반기에 들여오기 위해 제약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에 불균형이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백신 도입과 접종이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을 믿어주시고 지금은 백신의 수급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최대한으로 하면 상반기에 1,300만 명까지 접종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도 중요하다고 보고 국내 업체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30세 미만한테는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외시켰죠. 다음 달부터 이 30세 미만의 경찰이나 군 장병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또 접종 대상 고령층의 기준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진주 기자입니다. 먼저 6월까지 접종을 받아야 하는 연령대가 늘어납니다. 당초 65세 이상 74세 미만에서 60세 이상 74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60에서 64세 구간이 접종 대상에 추가된 겁니다. 65세에서 74세에 해당하는 약 494만 명은 오는 27일부터, 60세에서 64세 약 400만 명은 다음 달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치명률, 위중증률이 60세 이상에서 높은 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희귀 혈전증 논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군장병들과 사회 필수 인력은 다음 달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30세 미만 군장병 45만 2천 명은 군병원이나 군부대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경찰이나 해양경찰, 소방인력 19만 1천여 명은 전국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또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1만 2천여 명은 오는 27일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36만 4천여 명도 다음 달 7일부터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전국 접종센터를 20개 추가하고 250여 개의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 접수를 받는 등 백신 접종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70%가 백신을 접종해도 집단 면역은 힘들 거라는 이 국내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신이 바이러스를 퇴치하지는 못하고 결국 독감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갈 거라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이 말이 코로나19를 아예 근절하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집단 면역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토착하여 지구상에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은 접종한 사람의 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감염됐을 경우 타인에게 전파하는 2차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독감처럼 되어 우리는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참고 자료를 내고 집단 면역은 공중보건을 위해 꼭 필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어려울 것이라는 오명돈 위원장의 발언은 백신 접종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행 이전과 같은 상태로 코로나19를 근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즉 코로나19 퇴치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예방접종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500만 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이자 백신 면역 반응 연구의 중간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직원 50명의 면역 반응을 확인한 결과 2차 접종 후 일주일 뒤에는 전원이 중화항체를 형성했으며 이 가운데 49명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정도의 항체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백신 수급을 두고서 걱정과 오해가 교차하다 보니 정부로서도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읽힙니다. 오늘 발표를 두고 궁금한 점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박선아 기자에게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정부가 이제 파이자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백신이 바닥났다 아니면 뭐 백신 보릿고개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시적으로 수급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 잔여 물량이 52만 9천 회분인데 1차 접종자가 156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접종 시 103만 회분이 모자라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안에 175만 회분이 다음 달까지 500만 회분이 매주 들어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34만 5천 회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오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공급되거든요.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백신을 3.7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3.6배와 비슷하고 2.5배인 일본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수치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백신 보유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상반기 접종 계획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이제 2분기죠. 6월 말까지 목표를 오히려 이제 100만 명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그만큼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당초 목표로 했던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백신의 물량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6월 말까지 들어올 백신이 1,809만 회분에서 1,832만 회분으로 늘었거든요. 네. 여기에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 백신의 2분기 도입도 협의 중인데 271만 회분 정도입니다. 아직 협의 중이라 실제 얼마가 도입될진 알 수 없지만 절반 정도만 들어와도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우선 접종 대상 고령층으로 분류하는 이제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가지고 더 대상을 확대를 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네, 당초 이달부터 65세 이상 75세 미만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겁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논란에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과 군 장병 64만 3천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보류됐는데요. 이 물량을 60세 이상에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네.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높은 60세 이상에 대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1차 접종을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졌어요. 지금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도 이제 11월까지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자 이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집단 면역이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 말이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말하는 집단 면역 달성은 전 국민 70% 접종을 통해 다수가 면역을 획득해 전파가 느려지거나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오명돈 임상위원장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집단 면역 달성을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거나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걸로 이해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백신을 못 맞거나 면역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코로나를 독감처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은 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새 검찰총장에 김호수 전 법무차관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잇따라 보좌했는데요. 김호수 총장 지명에 담긴 의미를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전격 사퇴 60일 만입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초대 대검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 정부 첫 법무차관으로 발탁돼 2년 가까이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개혁 기조에 발맞췄습니다.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전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보다 3기수 선배입니다. 검찰총장 기수가 거꾸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윤 전 총장 임명 때가 전임자보다 5기수나 아래였던 파격이었기 때문에 조직 내에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돼도 윤 전 총장과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거나 다른 보직을 맡는 식으로 검찰에 남을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내일부터 서울고검청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지만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이나 정치적 중립성 시비 등을 둘러싼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임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내일 국회에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리던데요. 후보자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인과 남편, 자녀 등 가족들에게 집중된 각종 의혹들이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A씨가 지난 2019년 문을 연 카페입니다. 고풍스러운 접시와 찻잔, 각종 도자기들이 테이블과 선반에 놓여져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영국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귀국할 때 A씨가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온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실제 구매 사실을 거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A씨가 관세도 안 내고 들여와 허가 없이 일부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밀수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밀수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전국의 해양경찰청을 지휘할 면목이 서겠습니까? 박 후보자 측은 당초 영국에서 판매 목적으로 산 건 아닌데 불법인지 모르고 일부를 팔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자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이 불거진 임혜숙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건국대 교수인 남편이 임 후보자의 2대 제자 논문에 18번이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공동으로 지도했다는 해명에도 이른바 논문 내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제로는 살지 않다가 6년 만에 팔아 2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5명의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6일과 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 출신의 관건 대선 우려를 제기하며 일찌감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샅샅이 훑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건데요. 이미 유 이사장이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한 바 있지만 검찰은 유 이사장이 특정 검찰 간부를 비방하려고 의도적으로 허위 의혹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아내 계좌까지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혹의 수위를 높였지만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7월 자신에 대한 사찰 배후로 대검찰청의 특정 부서를 언급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첫 의혹 제기 뒤 1년여 만인 올해 1월 유 이사장은 공직자인 검사들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뒤였고 한동훈 검사장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9개월 만인 오늘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도까지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에 사과하며 단편적인 정보를 한 방향으로 해석해 충분한 사실에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고의적인 허위 의혹 제기였다고 결론 내리면서 유 이사장의 발언 의도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누나를 살해해서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 사건 직후 여러 언론사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데 이어서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거짓말을 반복해서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27살 윤모 씨. 자수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윤 씨는 지난해 12월 누나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엔 걱정하는 어머니와 함께 실종 신고도 했습니다. 조사로 나온 경찰에겐 누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일주일 전인 2월 7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파트 CCTV에서 누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다시 윤 씨에게 물었더니 이번엔 전날 새벽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누나가 외박을 자주 하는 걸 부모님에게 감추려고 날짜를 다르게 말했다고 재차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밤이 늦어 관리사무소가 문을 닫은 바람에 경찰은 CCTV를 추가로 확인하지 못했고 다음 날 윤 씨는 누나에게 연락이 왔다며 경찰에게 조작된 대화 내용을 보냈습니다. 나 잘 있다, 내가 고생이 많았겠다거나 엄마에게 솔직히 말하고 남자친구와 사귀라는 동생 말에 됐어, 내가 할게라고 누나가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남동생이 누나의 메신저 계정에 접속해 누나인 척 연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고 더 이상 CCTV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가끔 전화를 걸고 위치 추적까지 했다고 해명했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전혀 없는데도 한 달 반 동안 살인은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카톡을 캡처해서 수사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 누나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실종 신고는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한 MBC 기자에게 지금 예민한 상황이라 계속 이런 기사를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항의 메일까지 보낸 윤 씨. 다른 언론사에도 같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은폐 시도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의 메일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나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은폐한 윤 씨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금까지 12,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한 20대 청년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군대 가는 걸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신청했는데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겁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다는 한 20대 남성. 지난해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 복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복무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이 남성의 대체 복무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가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사위는 성범죄 전력이 대체 복무의 기준이 되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해서도 안 된다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군복무 거부를 하는 것인데 주장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돼 왔고 성범죄 행위는 전쟁 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이라는 유엔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작년 6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뒤 신청이 거부된 첫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대체복무 거부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어떤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곧 양심적 병력 거부를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궤적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력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1,208명으로 이들은 교도소에서 3년간 합숙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요양원에 모신 노모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노모는 얼마 뒤 큰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고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볼 때 노모는 그저 낙상한 정도의 상태가 결코 아니었지만 요양원 측은 오히려 보호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지난달 3일 90대 어머니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 제한 때문에 한 달여 만에야 직접 본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마와 눈,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목 주변 혈관이 터져 혈전이 생겼고 폐에 물이 차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낙상한 노인을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피범벅식으로 멍이 온통 다 들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단 아무 말도 못한. 그런데 열흘 전 낙상 사실을 알릴 때만 해도 요양원 측은 이마에 멍이 들었을 뿐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가족들도 뒤늦게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을 안심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낙상 이후 열흘 동안 요양원이 한 거라곤 멍자국을 없애는 크림을 발라준 게 전부였습니다. 보호자가 요양원에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보호자가 책임질 일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임했다든지 지금 그렇게 물고 어르신이 넘으시거나 낙상하시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그거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보호자 책임이에요. 대학생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양원 측은 CCTV를 확인했더니 낙상 사고 이후에도 멀쩡했고 방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원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취재에 응하진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요양원에 입원할 때만 해도 걸어 들어갈 정도로 건강했다는 어머니.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지만 계속 상태가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는 아들은 후회뿐입니다. 다들 먹먹하고 울죠. 네, 가슴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구나 다 부모님이 계신데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내일 요양원 CCTV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화물선에서 석탄을 내리던 노동자들이 중장비에 깔렸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광양항에 정박해 있는 9만 3천 톤급 파나마 국적 화물선. 흰색 선을 쳐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을 내린 뒤 마무리 작업을 하던 항운노조 소속 노동자 2명이 중장비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은 불도저하고 그다음에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인부 2명이 가 쪽에 붙어 있는 석탄을 작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아마 미끄러져서 이렇게 불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사고로 38살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51살 노동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장비 운전자는 해경 조사에서 이들이 작업하는 걸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또 다른 노동자 7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현장 감독관이 따로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 감독관이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제가 그 시간대 회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여수해경은 중장비 운전자와 현장 책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역 작업을 일단 중지시켰고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강원도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난방을 위해 화로를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거실형으로 설치된 텐트 안 화로에 타다 남은 숯이 담겨 있습니다. 접이식 휴대용 탁자에는 식사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낮 강원도 횡성에 있는 이 캠핑장의 텐트 안에선 부부와 4살 배기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실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나오질 않아 업주가 찾아갔다가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엿새 전 충남 당진의 해수욕장에서도 캠핑을 즐기던 60대 부부가 부탄가스를 쓰는 매트를 이용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밀폐된 텐트 안에서 난방을 하려다 질식사고를 당한 셈입니다. 봄이지만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는 요즘이 오히려 사고에 더 취약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런 걸 많이 봐서 일단 아이들이 위험할까 봐 조금 조심하게 되고 웬만하면 또 겨울에는 자주 안 다니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가스안전공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쓸 때 일산화탄소 농도가 2시간 만에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기간만이라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을 돼 있으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법이 없으니까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2014년 이후 5년간 캠핑장 사고 195건 가운데 화재와 가스 관련 사고는 50건으로 2번째로 많았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한 중학교의 학생들이 동급생 1명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괴롭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끔찍한 가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렸는데요. 학교가 조사를 시작하자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해 중순부터 1년 가까이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제설제와 눈을 섞어 강제로 먹였다.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붓고 불을 붙였다. 학교 담장을 혀로 핥으라고 했다는 등의 사례가 줄줄이 적혔습니다. 글을 올린 건 피해 학생의 학부모. 가해 학생의 SNS에서 자신의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고 놀라서 물어보자 아이가 어렵게 털어놓은 겁니다. 최근에는 머리와 다리를 맞아 뇌진탕의 근육 일부가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인 줄로만 알고 간식을 챙겨준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학원 가기 전에 간식을 제가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먹을래? 그랬더니 저희요 감사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학교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사 여러 명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놀려서 선생님들이 그냥 조용히 해라. 놀리는 거에 대해서 왜 놀리냐 물어보지도 않고. 결국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고 나서야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후 가해 학생 일부는 때려서 미안하다,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지금까지 지목된 가해 학생 7명을 출석 정지하는 한편 학교 폭력과 교사 대응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소명 자료도 저희가 부탁을 했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SNS에서는 피해자 측의 청원 내용에 반박하는 글도 떠도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관련해서 여러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상황인데 이 학생의 가족들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22살 대학생 손정민 씨. 새벽 4시 반쯤 손 씨가 실종된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서 남성 3명이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당시 누군가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었다거나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CCTV 속 인물들은 모두 인근에 사는 중고등학생들이었고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제보들도 확인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손 씨 아버지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종 당일 아들과 같이 있었던 친구 A씨가 당시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버렸고 그 이유가 미심쩍다는 겁니다. A씨 측은 넘어진 손 씨를 일으켜 세우다가 신발에 흙탕물과 토사물이 묻어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발을 좀 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0.5초 만에 대답이 나왔어요. 버렸답니다. 더러워서 아내가 버렸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증거인멸이라는 게 머리에 떠올랐지만 그 다음날 최면을 부탁해야 되는 입장에서 참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정황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범죄 사건과 사고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손 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맡기는 한편 사라진 A씨의 휴대전화도 찾고 있습니다. 또 실종 현장 주변을 비추던 한강사업본부 CCTV 영상 중 실종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새벽 6시까지 12시간 분량과 주차돼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포장도 잘 돼 있고 경치도 좋은 강원도의 산간국도에 주말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으로 사고가 속출하면서 이 길을 이용하는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요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44번 국도. 오토바이 5대가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합니다. 차량들 사이를 무리하게 앞질러 가고 때론 정지 신호도 무시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든 대신 오토바이 동호 회원들이 몰리는 겁니다. 대형 이륜차 동호회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라던가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사고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춘천시 동면의 느라째 터널 인근 경사가 심하고 구불구불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손꼽는 길입니다. 문제는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입니다. 어제 이 도로의 구분 내리막길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잔해물이 곳곳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오토바이 수백 대가 이 국도를 내달립니다. 커브가 급한 데서 150km로 중앙선 안 넘을 수가 없어요. 날라가 떨어져 사망자도 생기고 오는 차를 그냥 들이받고 이런 게 해마다 발생하는데. 지난 2015년에도 이 국도에선 오토바이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과속 방지 장치와 보행 시설을 더 갖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5월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은 중국에서는 유명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한꺼번에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교문 차단막 아래로 몸을 숙여 우르르 빠져나오는 학생들. 닷새간의 황금 연휴에 외출 금지령을 내렸지만 아랑곳 없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탈출했습니다. 为什么呢？就担心怕有疫情怎么办？就不可控了。 통제가 안 되는 건 만리장성도 마찬가지. 哎，您好，您这是爬完长城要回去了吗？还没有爬上去，人呐忒多，现在基本上走不了。 5m 남짓한 통로가 가득 차 일부 인기 구간은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는데도 역부족입니다. 베이징의 자금성과 산둥성의 타이산 등 전국 곳곳 유명 관광지는 어딜 가든 북새통입니다. 杭州西湖的断桥已经变成人桥了。我后悔了，我不想出来玩了，我想回家。 5일까지 닷새간의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 중국에선 모두 2억 6,500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해보다는 2배 이상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약 1,0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간 억눌려 있던 여행 심리가 올봄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3차 긴급사태를 발령한 일본도 주요 공항과 기차역마다 작년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여행객이 몰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천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연휴 이후 감염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개학 이후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검사소를 오늘부터 가동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서울체육중고등학교. 임시 천막 안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의료진으로 구성된 이동검체팀이 학교로 찾아와 PCR 선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검사는 제가 가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와서 학교에서 진행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끝내고 좋았던 것 같아요. 3월 개학 이후 확진된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이 3천 명을 넘으면서 교육당국이 이동식 선제 검사를 도입한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학교가 희망할 경우 이동 검체팀이 찾아가는데 의심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방역 당국과 협의하면서 희망하는 지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인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도 대부분의 약국에 공급됐습니다.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선별 진료소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구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말 야간 시간대에 본인이 느끼시기에 발열이나 근육통, 인후통 같은 일종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불안해하시면서 선별진료소 가기 전까지 미리 좀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488명. 주말 줄어든 검사 건수가 반영되면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5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97명으로 직전 주보다 9% 정도인 62명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가족 모임이 많은 5월이라 확진자가 증가할 위험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어서 영국 변이가 확인된 울산에는 중앙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술을 마시고 아동을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출소 이후 다시 술을 사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한바탕 술렁였죠. 술을 산 건 조두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긴 했지만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술을 마시면 재범이 우려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 조두순이 소주를 사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소주를 상자째 산다는 사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작년 12월 보호관찰관과 생필품을 사러 집 근처 마트를 찾은 뒤 외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술에 취해 8살 아이를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버젓이 술을 산다는 뜬 소문에도 시민들의 공포는 컸습니다. 정부가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음주 감응 전자발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센서는 개발을 마쳤고 올해 말까지 발찌를 완성해 내년에 상용화한다는 겁니다. 조두순처럼 출소 뒤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음주 제한까지 명령받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들이 연간 한 60건 정도 재범을 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재범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보복성 범죄가 두려운 피해자들에게도 위치 추적 장치를 보급한 뒤 만약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력자가 1km 안에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이미 보호를 원한 42명의 피해자에게 시범 실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대책이 쏟아졌지만 전자발찌 감독자 1명이 23명을 관리하는 고질적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감시 대상이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와 접촉하는 걸 재빨리 파악한다 해도 현장에 출동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버젓이 1대를 주차하거나 통로를 막고 주차하는 이른바 무개념 민폐 주차가 논란이 됐죠. 서울 강서구의 한 홈쇼핑 건물에서 이런 무개념 주차에 보복 주차를 했다가 거금을 물어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홈쇼핑 지하 주차장. 고가의 수입 승용차와 미니밴이 나란히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도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닌가요? 종이 한 장 겨우 들어갈 틈만 남기고 초밀착돼 있습니다. 게다가 미니밴의 바퀴는 승용차 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황. 승용차 운전석 문 쪽으로 사람이 타거나 내리기는커녕 차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달 전 있었던 일인데요. 주차를 하려던 미니밴 차주가 2칸의 주차 공간을 차지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1시간가량 차량을 조금 이동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하자 어렵사리 주차를 한 뒤 화가 난 마음에 이른바 보복 주차를 한 겁니다. 주차 문제 그게 없어요. 여기 주차장이 타성성 되어 있고 왜 주차가 이리가 힘들어서 이후 승용 차주는 주차된 모습을 보고 차를 빼달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미니밴 차주는 승용 차주와 남편의 끈질긴 요구에 2시간 뒤 차를 빼주다 바짝 붙였던 수입 승용차를 긁는 바람에 150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주차를 둘러싼 다툼과 보복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됐습니다. 주차 시비에 일부러 골목에 일렬로 주차를 하고는 차를 빼주지 않거나 그 새벽에 눈을 모두 쾅쾅 차고 차 빼달라고 그러면은 차 빼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차량의 앞과 옆을 막은 뒤 운전석 시야를 스티커로 가려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는 갑질 주차를 했다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보복 주차를 당하기도 합니다. 할 때는 속이 시원할진 몰라도 앞서 홈쇼핑 건물의 주차 사례처럼 도리어 피해를 입게 되거나 무작정 버티다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못 나가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교통방해에 해당한다든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든가 스티커를 붙여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도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생겨요. 실제로는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한 쪽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쩌다 등장했는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후변화, 결국 인간들의 환경 파괴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에도 전에는 볼 수 없던 모기, 진드기 같은 새로운 감염병 매개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방역복을 입은 제주대 연구팀이 민가 부근의 숲으로 향합니다. 제주시 일대 6곳에 채집틀을 설치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와 진드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있는 이 지역은 새들이 먼 곳에 낯선 바이러스를 옮겨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남반구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애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날 밤사이 비가 내렸지만 11마리의 모기가 채집됐습니다. 큰 검정 들모기 8마리, 빨간 진모기 2마리 사이에 흰줄 순모기 1마리가 보입니다. 등과 다리에 하얀색 줄이 선명한 흰줄 순모기는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인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해외 유입 질병이 저희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댕기 바이러스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흰줄 순모기가 매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댕기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2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2년 전 발표된 한 논문은 제주 남부와 북부, 부산 연제, 동래,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전북 군산 등 우리나라 남부 일부 지역을 댕기열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지난 2014년 도쿄에서 70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만약 매개체 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서도 댕기열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22일 일본 내염으로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올 들어 처음 확인돼 일본 내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일본 내염 주의보. 3월 발령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본 내염 주의보 발령 시기는 점점 빨라져 20년 전 5월 14일에서 지금은 3월 22일로 2달 가까이 빨라진 셈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모기의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부산 고신대 연구팀에 따르면 평균 섭씨 18도에서는 알에서 성충까지 25일, 22도에서는 19일, 26도에서는 11.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번식 주기가 짧아지면서 개체 수가 증가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10개 지점에서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잡힌 작은 빨간 진모기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부산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절반 정도가 작은 빨간 진모기입니다. 병원체를 사람들한테 옮기는 것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활동을 또 빨리 시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감염병을 토착화시킵니다.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관광객의 바지에 붙은 진드기. 작은 소피 참 진드기인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를 옮깁니다. 열나고 혈소판 감소해서 출혈 반점 생기고 출혈 피 잘 안 먹거든요. 치사율이 20%에 달해 살인 진드기로도 불립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인 SFTS가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것은 불과 12년 전인 2009년. 4년 뒤인 2013년 제주도에서 국내 첫 환자와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이후 환자 수가 늘면서 현재는 매년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확대가 되고 매개체 수가 증가했는데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 하면은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기후변화로 모기나 진드기 등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치명률이 조금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돌연 변이가 나타난다면 훨씬 더 전파력에 있어서도 강하고 치명률도 높은 그런 신종 감염병이 생길 가능성이 코로나19로 필수가 된 마스크. 하루라도 빨리 이 마스크를 벗기를
우리 모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멈추거나 그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백신 부자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을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특허권을 풀어서 다른 나라도 생산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요.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백악관이 거대 제약회사의 이익보다 사람들 백신 맞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should be supplying at scale and at cost to the entire world so that there is no barrier to everyone getting vaccinated.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 특허권을 중지시키는 것에 관해 며칠 안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도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더 많이 공유할지 미국 무역대표부가 세계무역기구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의료고문은 백신 기술을 공유하면 개발도상국들의 신속한 백신 생산을 도울 수 있다고 무역대표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민족주의라는 비난까지 받아가며 특허권 보호에 앞장서던 미국의 태도에 변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데 따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더 놔두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미국에 피해가 올 것이라는 압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But I do think not only do we have a moral responsibility to help the rest of the world, it's in our own self-interest. Because if this pandemic continues to spread in other countries, it's going to come back and bite us at one point. 백신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여기는 제약사들을 미국 정부가 감싼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Why is the US government so scared then of exercising its rights that it has, of using the technology that it owns for the benefit of the world? 하지만 상무부와 코로나 TF팀 내에선 경쟁국의 기술을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필요한 나라에 백신을 기부하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도 지적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와는 다르다는 외교 기조를 내세웠는데 백신 문제에서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서울 현충원의 모든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통합을 강조하는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다만 친문 개혁파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는 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역시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는 서울 현충원의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모두 참배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헌신을 기억한다, 애국 독립 정신을 기억한다며 방명록엔 이례적으로 박정희, 이승만 두 대통령의 업적까지 적었습니다. 중도층을 겨냥한 통합 행보로 해석됩니다. 첫 지도부 회의에서도 당내 특정 의견보다는 민심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국민과 더 소통을 확대해서 우리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신임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당심과 민심을 다르게 볼 근거가 없고 개혁 완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표출됐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포털의 편향성 개선 등 검찰 언론개혁의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주류 대표의 통합 행보와 친문 주류 최고위원들의 개혁 행보가 조화를 이룰지 노선 갈등으로 드러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을 훔친 물건에 비유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등 전면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건 작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권리,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작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도 식사만 하는 건 필요 없다고 거절하며 백신 국정조사와 부동산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수장은 상견례견 만나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질적인 쟁점은 거의 논의되지 않아 당분간 혼로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국내 주식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 2개월 동안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바이오와 제약 주식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 공매도 거래는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금지되기 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코스피에선 셀트리온에 집중됐습니다. 공매도 거래 710억 원, 주가는 6% 넘게 빠졌습니다. 한때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20만 원을 돌파했던 신풍제약도 주가가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충격은 코스닥이 더 컸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시제는 8% 넘게 폭락했습니다. 거래 대금의 3분의 1이 공매도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10개 가운데 7개가 바이오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몰린 종목들은 실적에 비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입니다. 과열을 막는다는 공매도의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라든가 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사실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기대감에 의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공매도를 주도한 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모두 1조 원 가까이 공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참여폭을 넓혔는데도 공매도 거래 대금이 180억 원으로 외국인의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매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닥은 2.2% 하락했지만 덩치가 크고 우량한 코스피는 0.66% 하락에 그쳤습니다. 인도발 코로나 공포로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이 아니라 일부 과하게 오른 종목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현충원 광폭 참배 아들의 충고가 뭐길래인데 민주당의 송영길 신임 대표가 현충원 참배부터 좀 전과 좀 달라졌는데 아들의 충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신임 최고위원들과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는데요. 네. 전직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시죠. 네. 일도 공룡 박정희 대통령님 내용께 대하여 경례 이승만 대통령님 내용께 대하여 경례 국제 정서를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존경할 것은 최초로 공개적으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자,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참배를 했는데 민주당 대표가 참배를 한 게 처음은 아니죠. 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처음 참배를 시작했는데 네. 이땐 일부 최고위원들이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추미애, 이해찬 대표도 전직 대통령 묘역을 다 참배했는데 네. 이렇게 구체적인 업적까지 방명록에 적은 건 송 대표가 처음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 미사일 개발 사업들을 선도해서 그나마 우리의 국방력이 튼튼히 되고 공업 입국을 해오신 그 점을 기억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수에서는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셨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공로를 기억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송 대표는 이어서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손원일 제독, 그리고 그 백마고지 전투로 유명한 김종호 육군 대장, 또 임시정부 유인과 애국지사 묘역까지 참배했습니다. 자, 현충원 참배를 두고서 광폭 행보 이런 표현 등장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행보에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죠.
네, 여야 당 대표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묘역에 참배한 건 처음이라고 현충원 쪽에서 밝혔는데요. 네. 당연히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걸로 보입니다. 송 대표는 또 아들 얘기도 소개했는데 네. 아들이 유니폼을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소홀히 한다. 세월호는 그렇게 하면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인식이 민주당 행보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도로 영남당은 안 돼. 지역주의 조장 하나인데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영남당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요. 네, 원내대표의 울산 출신 김기현 의원이 뽑힌 데 이어서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대구가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으로 결정이 됐죠. 네. 그러자 당대표까지 영남권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로 비영남권 당대표 후보들이 하는 말인데 충남 홍성 예산이 지역구인 홍문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정권을 잡으려면은 오늘의 영남 정당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이고 특히 당원들의 생각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영남 쪽에서 당 대표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냐. 네,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01명, 그중에서 영남이 지역구인 의원이 54명, 이렇게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당 주요 요직을 모두 영남 의원이 장악한다면 지역당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영남권 후보들은 영남당이란 말 자체가 지역주의를 조장한다고 반발했고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영남당 프레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영남 당대표 불가론을 거론하는 세력 자체가 지역주의를 조장해 나눠먹기식 정치를 강요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남당의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송영길 대표 호남 출신인데 그럼 민주당 보고 이 당은 그러면 호남당이라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 영남당 논란이 당대표 선거에서 변수가 될까요? 지금까지는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이 우세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만약 서울이 지역구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당대표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무인 계산대 도입하는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었죠.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키오스크 화면이 너무 위에 있어서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몇 군데 좀 들리면서 키오스크를 직접 제가 사용을 좀 해봤는데 눈높이가 상단에 위치해서 장애인분들은 사실 손 뻗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키오스크가 창가 유리 쪽에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빛이 반사돼서 좀 잘 안 보여. 못 눌러서 자리 이동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령을 선택 후 누르고는 있는데 이게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음성도 전혀 안 되고. 뭔지 알겠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냥 완전 벽면이에요. 쓰기가 어렵다 수준이 아니고 그냥 쓰기가 불가능했어요. 15개 128,200. 아 진짜요? 네. 키오스크 자체가 저희한테는 그냥 벽이죠. 근데 그 벽이 저희한테 세상의 장벽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조작할 수 있는 키가 달려야 되고요. 제가 뭘 선택하는지 음성으로 읽어줘야 되고 화장실, 출입구. 그 밑에 점자까지 나오면 너무 좋죠. 장애 당사자가 직접 설계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로 내려간 건가요? 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듣고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누려야 할 것들을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누릴 수 있게 접근성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비 때문에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마라톤 기화 선수인 오주환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육상연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해발 2,300m 고지대인 케냐의 카프타캇. 3년 전 귀화한 마라톤 대표 오주환이 전지훈련에 한창입니다.
문제는 2주 전 시작됐습니다. 오주환과 함께 훈련 중이던 오창석 감독이 비자 연장으로 귀국했다가 풍토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입원하게 됐고 그날 이후 곧바로 대한체육회가 훈련비 지급을 중단한 겁니다. 지도자가 현장에 없으면 훈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지도를 안 받고 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통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을 만들지 않았나 싶거든요. 케냐의 열악한 상황상 훈련비 없이는 당장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지 코치는 훈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영상까지 찍어보냈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오전 8시 준 아침입니다. 오늘 운율일 인터폴 트레이닝입니다. 파이팅!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파이팅! 하지만 해당 경기단체인 육상연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오창석 감독의 가족이 사비로 미화 $1,000를 송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상연맹이 오늘에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체육회도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훈련에만 전념할 수 없는 현실에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이어 월드컵 예선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북한축구협회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월드컵 2차 예선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시아축구연맹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2차 예선은 각 조별로 한 곳에 모여 치러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속한 H조는 다음 달 국내에서 잔여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가 팬들의 난입으로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수백 명의 팬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출입문을 부수고 내부까지 난입하면서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폭죽과 조명탄을 터뜨리고